궁금해 하시는 게, 목돈이 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지금 예금 통장에 돈이 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목돈을 깨워라 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시장이요? 네. 네.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걸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얼마나 끝났죠? 1990. 네, 92. 좀 더 빠졌죠. 작년 초에 저한테 물어보셨던 분이 2,500 언제 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2,000을 넘어가기도 쉽지 않을 거다. 그때가 이제 2,000 조금 넘었었을 때였으니까 아마 2,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요. 감히라는 이야기를 제가 썼는데,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들은 조금 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만 크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간단히 드리면 지금 이제 11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렇게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고, 또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강의들도 좀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룰의 법칙, 게임의 법칙 이야기하면서 드리는 그림인데, 간단히 좀 풀고 갈까요? 숫자를 무작위로 나열을 해놨는데 1부터 해서 높은 숫자 순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호 씨는 아실 줄 알죠?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다. 몇 가지 찾으셨어요? 13까지. 13. 장호 씨는? 6이요. 6. 11. 13이면 좀 많이 찾으신 거고, 6이면 조금 부진한 겁니다. 보통 한 13에서 15 정도까지 또 찾으시던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자, 선을 2개를 그었어요. 2개 그었는데,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떠세요? 훨씬 쉽죠?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 2개만 그었는데 1, 2, 3, 4, 5, 6, 7, 8 금방 나오죠. 그래서 저는 게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룰을 알면 게임이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이게 그 룰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운용하는 것들이 좋은 방법일까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보면 훨씬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네, 크게 지금 5가지 정도 오늘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금리 정성장 시대에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죠. 과연 그럴까? 그 다음에 목돈은 우리가 매월 저축하는 거하고는 운용 방법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목돈을 좀 쥐고 있는 분들 고민 중에 하나가 매월 좀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고민들을 해요. 그래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월급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젊은 분들은 저축 여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는 월급 이외에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통장에 계속 꽂힌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작년에 세법 개정되고 올해 초에 또 근로소득 공제에 대한 것들, 공제율도 좀 바뀌고 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절세도 반드시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목돈도
내가 얼마 동안 운용할 거냐에 따라서 운용하는 방법들도 좀 달라야 됩니다. 단순하게 목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운용하는 것들은 좀 그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1개월째 금리 동결이죠. 2.5%. 자, 금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장원 씨가 금리가 조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미국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이주열 총재가 취임하면서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일단은 시장 좀 지켜보겠다. 단 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선제적인 포석을 깐 거예요. 근데 그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단기간에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환율 얼마였죠? 1038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좀 더 떨어졌어요. 환율도 조금 더 떨어질 개연성이 있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차피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또 금리까지 올리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들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한국은행 총재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전체적인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면 인위적으로 그 돈을 풀어서 환율을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환율이 떨어지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겠죠. 기업들은 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지금 이게 예금 금리입니다. 96년부터 지금 더 떨어졌죠. 3% 정도 지금 되는 상황이라서 저금리 기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수준에서 금리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그 호재들은 없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금리 수준이 과거에 이랬던 시대로 가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금리가 낮은 이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성장률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에서 성장률 몇 %로 전망을 했죠? 조금 상향했죠. 4%. 지금 작년까지 해서 2.8% 성장을 했어요. 쭉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단기간에 이 성장률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고요. 특히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경제를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크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도 좀 그 조정을 받는 상황이라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아시아 신흥 국가들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결국은 돈의 흐름인데, 지금 그동안에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던 돈들이 신흥국으로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하에서 이제 성장 동력이 좀 그 잘 갖춰져 있는 아시아 시장에 대한 좀 움직임이 더 빠를 거다라는 그런 것들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고요.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 보면 매번 투자에 실패를 하고 별로 재미를 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왜 그 양반들은 이렇게 실패를 계속 할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냥 독고다이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한다. 그래서 그냥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실은 이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투자회사나 그 투자 제안을 받는 사람의 어떤 의존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과거에 트렌드를 좀 탔다가 좀 실패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워터펀드나 리츠나 럭셔리 상품들, 그리고 은행에서 그냥 보내주는 것들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은행에는 담당자도 없잖아요. 문제 생기면 직원들 지점만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했던 것들이 좀 있었고요.
동양 사태 뭐 아직도 해결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뭐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굉장히 높은 금리의 그 채권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단지 뭐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수익률을 좀 높게 이자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투자를 했다가 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정도의 수익인지를 좀 따져보시고 투자처마다 다 구조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금 기준으로 해서만 뭐 8% 10% 주다 그러면 야 말도 안 된다. 은행 예금 2%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근데 그 투자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그만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 뭐 반지하방으로 옮기고 몽땅 빚끌어다가 그냥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연기, 뭐 취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대출 받았던 거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어디 옮겨갈 수도 없잖아요. 돈이 묶여가지고. 그런 경우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 있죠. 특히 뭐 아는 것처럼 M&A에 대한 소스들이 나오면 정말 고급 정보라고 생각하죠. 돌고 돌아서 내 기회까지 왔다면 과연 그게 고급 정보일 거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고 상장된다, 재개발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이런 부분들 변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회사가 스케줄대로 진행을 잘 해도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오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올해 상장을 하면 주가가 한 뭐 100% 정도 뛸 건데 내년에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내년에 상장을 하면 200% 뛸 거예요. 그럼 언제 하시겠어요? 1년 버텼다가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예상은 올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막 다 주식 사고 했던 것들 문제들이 생기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이 될 겁니다. 되긴 될 건데 좀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좋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재개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면 이걸 가져갈 수 있겠지만 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그리고 부동산 가면 무조건 뭐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냐는 거예요. 대출 다 끌어다가 다 갖다가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투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 기간을 못 기다리는 것도 문제들이 되죠. 내가 여유 자금이라서 좀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가시적 성과들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단기간 안에 뭐 원래는 뭐 한 3년 5년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좀 크고 좀 불안하다. 당장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조급증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손해보고 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차가 좀 심한 경우 쭉 보면 투자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수익도 조금씩 보는 분들이 있는데 한 20% 수익 보고 한 30, 40% 깨먹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에요. 몇 번 그걸 반복하면 결국은 별로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돈을 버는 분들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분들이 돈을 법니다. 그걸 경험했잖아요. 2000년대 중반 때 50%씩 수익 냈다가 금융위기 와서 50% 60%씩 깨먹으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동성을 좀 줄이고 지키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보셔야 되고 비즈니스 투자하는 거 뭐 뻔하죠. 상환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금리가 낮아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금리가 1%만 올라도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요. 목돈하고 적립 구별 못하는 거. 앞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목돈은 모으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깨먹는 건 금방이잖아요. 금융위기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중국 주식들 50% 60%씩 빠졌으니까 차이나펀드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인사이트도 문제들이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 편중되는 것들도 별로 그닥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척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적금 부어서 목돈 만들어서 무조건 부동산에 갖다 쏟아붓는 거죠. 또 주변에 아는 분이 뭐 증권회사에 다닌다. 그럼 다 주식,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 투자처별로 다 장단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춰서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좀 끌어내서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 목돈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목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원칙에 대한 것들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원금 목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으기는 어렵지만 깨먹는 거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 손실이 생기지 않는 투자처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 기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1년만 투자할 건데 비상장주 같은 것들을 투자를 했어요. 1년 안에 리턴이 되면 좋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3년이고 5년이고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금화가 좀 쉬워야 됩니다. 대부분 목돈을 장기로 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목돈은 뭐 기간이 좀 짧게 운용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전형적으로 돈이 묶이는 투자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가 좀 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수익률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임대부동산에 대한 문의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상가 분양한다, 오피스를 분양한다 그러면 아는 뭐 언니가 가서 하는데 어떤가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뭐 강서에 나온 뭐 오피스 하나 있는데 어때요? 근데 이것저것 다 떼고 따져봤더니 4%밖에 안 돼요. 건강보험료 올라갈 거고요. 과세한다 그랬죠?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럼 세금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에 하겠다라고 하면 권해드리고 골라드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두 번 해보고는 다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 세입자들이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월세 밀리고요. 연락도 안 돼요. 그럼 내용증명 한두 번 다 보내봐요. 그리고 내용증명 보내서 문 따고 짐 다 걷어내고 새 사람 넣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것까지 다 하고도 결국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별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매월 따박따박 월세 나온다. 1억 넣어놓고 매월 30만 원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돈이 들어가서 얼마가 나오느냐, 그 얼마가 내 세금이랑 다 떼고 비용 다 떼고 내 손에 얼마가 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수익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을 하실 수 있으면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투자처마다 실은 리스크가 좀 다 다르죠. 기대 수익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목표 수익을 좀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분산을 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투자하셨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을 보면 굉장히 허술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과거에 경험했을 기획부동산 같은 것들 쪼개서 그냥 투자를 했어요. 가봤더니 뭐 허허벌판이고 뭐 돌산이라서 뭘 개발할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땅들 그냥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느냐, 내 돈이 들어가서 뭐 부동산이면 담보물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주소 치면 다 나오죠. 거리관계 다 나오니까 실제로 투자가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외환거래들 요즘에 많이 하니까 실제로 내 계좌가 터져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세금, 요즘 비과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세금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실은 수익이 나야 세금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세금만 고려하다 보니까 뭐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제 단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클럽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럴 기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말씀을 드리면 기준이 은행 예금이에요. 자기가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들은 아예 전혀.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것만, 물가는 5% 6%씩 오르는데 그냥 2%짜리 넣어놓고 계속 까먹고 그 시간만 보내는 거죠. 자, 목돈을 운용하시는 분들 봤더니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자, 브라질 채권들 많이 하셨거든요. 브라질 채권 메리트 있죠. 자,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조세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는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종합소득 과세할 때도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세제상의 혜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미래에셋하고 삼성증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이 했어요. 신한도 많이 팔았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채권하고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죠. 문제는 투자했을 때 이때 많이 들어갔을 건데 들어가고 나서 괜찮긴 했는데 금리는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났는데 문제는 해와라도 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별로 재미를 못 봤고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브라질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압력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문제들이 생긴 거죠. 결국은 돈이 묶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들이 좀 돼 있고요. 또 하나 또 인기 끌었던 거 물가연동 채권 아시죠? 자, 요거 뭐냐면 자, 물가가 오르면 물가 오른 상승분만큼은 원금으로 간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떼죠. 네. 그래서 세금이 없다라는 메리트 때문에 물가연동 채권들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표면금리는 보통 이제 그 투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장기 국채 크게 높지 않으니까. 거기에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물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환율하고 영향이 있다고요. 환율 떨어지면 물가가 이 수준에서 크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 막 붐업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단기적으로 물가가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하자마자 마이너스인 거예요. 오르더라도 실은 크게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채권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안정적이다, 채권이. 그렇습니까? 자, 상대적인 거예요. 변동성이 좀 적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민감하고요. 이 경우는 물가에 민감하고요. 그런 변동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채권도 주식처럼 그 회사가 망하면 돈 다 날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국채에 투자하니까 날릴 일은 없겠죠. 근데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적인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1801년에 1달러를 투자했어요. 각 투자처들에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왓슨 스쿨에서 통계를 낸 건데, 주식하고 채권은 미국 기준이고요. 나머지들 금, 달러. 근데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쭉 따라가다 보면 주식이 투자 수익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쪼개서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 수혜를 못 볼 뿐인 거죠. 자, 금값 어떻습니까? 이때는 금이 좀 올랐죠. 금값 계속 빠졌죠. 자, 금은 그 달러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 안정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어디 가서든 현물이나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그 교환 수단이 금하고 달러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1 플레이스 하잖아요. 옛날에 전쟁 때도 1달러 달라고 막 조르고 다녔던 것처럼 그 달러하고 금은 세계 어디를 가나 그 현지 화폐나 현물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용통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불안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들이 몰렸던 거죠. 실은 문제는 이제 달러도 같이 올라야 되는 게 맞았는데 미국이 경기를 부양하면서 돈을 막 뿌렸죠. 채권 사들이면서 계속 돈을 풀고 또 통화를 찍어서 뿌리고 하다 보니까 달러가 흔해져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수혜를 좀 더 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역전됐죠. 달러 지금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으로 몰렸던 거에 대한 상대 수익을 달러가 버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크게 오르기 어렵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골드바 사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근데 굳이 내 돈이 남아 돌지 않는 한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저한테 좀 봐달라고 해서 그 포트폴리오 보낸 분이 있는데 그 신한 골드 이슈 있죠?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오르기 어렵고 장기간 가져간다 그래도 재미가 별로 없을 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통화를 추가적으로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고려가 돼야 되고요. 주식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일하면서 주식 해가지고 유일하게 돈을 번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신입사원 때 저도 이제 요즘에 신입 강의들 많이 다니거든요. 강사가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야, 미국에서는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같은 주식 사가지고 애들 교육자금도 마련하고 집도 사고 노후 준비도 한대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렇게 막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꽂힌 거예요. 야, 정말 괜찮겠다. 맞는 말이다. 근데 그 소득 명세서를 아무리 봐도 돈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연말에 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그만 없어질 거니까 이걸로 좀 사볼까 해서 1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증권사를 찾아간 거예요. 증권사 직원한테 나 그 주식 좀 사고 싶은데 뭘 사면 좋겠냐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정도 투자하실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매월 100만 원 하실 거냐고. 아니요, 1년에 100만 원이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냥 삼성전자 하나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매년 연말 보너스 갖고 15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샀어요. 그래서 총 이분이 1,500만 원 좀 넘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IMF도 있었고요. 뭐 몇 번의 위기가 좀 있었죠. 다들 파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야, 들고 있어봐야 휴지 된다.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은 이 돈을 애 학자금을 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 딸 거니까 손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2009년 10월 달에 정리를 했어요. 1,500만 원 투자해서 8억 원 그렇죠. 그래서 딸 유학 보내고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놨어요. 딸 이름으로.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 실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죠. 투기가 아니고. 또 하나 지금 배당 시즌 왔죠? 이번 달에 배당들을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가 배당률이에요. 시가 배당률. 지금 작년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줬던 회사가 한국쉘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15,000원 주당. 올해도 배당을 했습니다. 18,000원 배당했어요. 이거 정말 높죠? 근데 주가가 지금 40만 원 정도 합니다. 실제 배당 수익률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준다, 주당 배당금이 높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을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주식 하시는 분들은 형태를 좀 바꿉시다. 장기로 가고 배당금 받는 방향으로 좀 갑시다. 그래서 이제 뭐 절반 정도만 바꿔라 해서 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꾸준한 게 좀 좋고요. 이게 이제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 회사들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해도 7% 뭐 4%에서 7%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이제 꾸준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거를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걸 이제 14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 진양폴리나 덕양산업이나 이런 뭐 일정실업 같은 데들은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몇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너스 받거나 뭐 성과급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씩 사는 거예요. 사서 그냥 계속 쌓아 놓는 거죠. 그리고 배당을 꾸준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 주가들도 그냥 아주 막 큰 폭으로 오르진 않지만 꾸준하게 오릅니다. 그럼 나중에 주가 상승 여력하고 매년 배당금 받아서 또 배당주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한번 맛을 봤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이런 경우는 기간이 좀 길어야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뭐 쓸 돈 아니고 뭐 최소 10년 이상 그냥 묻어둘 거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분처럼 그냥 HTS를 그냥 지워버릴 거다. 주식 사고 덮어둘 거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 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중국 주식이에요, 중국 주식.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시스템이 아주 원활한 건 아닌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10년 뒤에 뭐 몇백 %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차이나 모바일, 제가 지난달에 하문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 하문을 갔다 왔는데 그 로밍해서 거기 딱 가니까 차이나 모바일 딱 떠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 뭐 중국 인민재산보험 같은 경우 그 중국에서 가장 큰 손해보험사죠. 우리나라 삼성화재 같은 그런 회사들. 성장 가능성이 좀 꽤 높고,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서 장기간 보유를 해놓고 묻어놓고 가면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성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운영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돈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매월 지금 수익이나 아니면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로 많이 하시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했던 월지급식 펀드 플랜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긴 하는데요. 좀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좀 덜하긴 할 텐데, 그 증권사들에서 꾸준하게 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그 새로운 펀드들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요즘에 롱숏 펀드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부 좀 편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컨셉은 그거예요. 이제 펀드에 돈을 넣어놓고 매월 0.7%씩 그 정해진 금액이 통장에 꽂힙니다. 정해진 날, 내가 원하는 날에. 그러면 1억 넣으면 70만 원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수익이 안 나면 원금에서 좀 까이겠죠. 근데 어쨌든 목돈이 운용이 되는 거고 매월 그 캐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높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채권 혼합형이 대부분이고요. 주식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뭐 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뭐 관리비가 그렇게 뭐 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컨셉들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지금 2억까지만 그 거치형 그 비과세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작년 재작년에 엄청 붐이 불어서 즉시연금 가입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즉시연금이라는 게 지금 그 보험사 기준 3.9% 좀 기준으로 하면 45세 2억 맡기면 72만 원이고요. 여성 62만 원. 60세에 하면 71만 원, 64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죠? 근데 문제는 그 평생 지급받는 형태로 하면 비과세는 적용이 되는데 해지가 안 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수령액은 계속 뚝뚝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 보증 이율 뭐 3.5%, 3% 해준다는데 결국은 3%, 3.5%짜리라는 거죠. 내가 뭐 돈이 아주 많아서 뭐 일부 개런티에서 받겠다라는 게 아니면 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그 외환시장 변동성 때문에 좀 권해드렸던 건데, 그 외환 차익 거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증권사 중심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구조적으로 투자 성과를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아이디어를 좀 낸 것들 중에 하나가 수수료를 다 없애버렸어요. 중간 과정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직접 미국에다 계좌를 개설을 해서 거기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굉장히 제약이 많고요. 제한적입니다. 수익이 나기 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서 좀 그 운용에 좀 메리트들이 높은 그런 것들을 좀 운용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고요. 형태는 원칙상은 그 투자 상품은 수익을 내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성과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1억까지는 1년 운용하면 고객이 60% 가져가고요. 운용사가 40%를 먹습니다. 지네들도 40%를 먹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전에 대한 생각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확정 수익형을 일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기 수익형이나 확정 수익형은 별로 보내드리지 않고요. 일임형을 해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들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실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운용하면서 그 매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금의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을 수익을 미리 쪼개서 받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그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이제 그런 단점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확정형이나 일임형으로 운용을 했을 때 그 1억 원 기준이면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0만 원 좀 넘는 2억이 앞에 2억이 62만 원, 71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면 30만 원인데 여기는 83만 원 최소 10%로 하면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임형 같은 경우는 18% 전후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가고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만 그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메리트가 있게 된 계기는 최근에 환율 변동성이 좀 커졌죠. 달러가 좀 같이 계속 오르고요. 일본에서 엔저 하죠.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가치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환 차익거래에 들어가는 그 투자처는 대부분이 달러하고 엔화의 차익거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죠. 세법이 바뀌었죠, 올해. 근데 1억 5천 이상 38% 들어가는 거는 업데이트를 못 했습니다. 그 전에, 바뀌기 전에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들을 좀 볼 수 있어요. 1억 원을 내가 20년 동안 묻어놓는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10%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실질 수익률 6.15고요. 세금을 안 내면 10% 그대로 가져가겠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운용하면 세금을 내면 10년 뒤에 1억 8,600이 되고요. 세금을 안 내고 다 가져가면 2억 6천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문제는 20년이에요. 세금을 내면 3억 4,700이고요. 안 내면 6억 7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세금이 이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의 배 차이가 나죠. 세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세금을 많이 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더 격차는 커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는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절세, 앞에서 좀 보여드렸는데, 자, 현재 파생 상품을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외환 차익거래도 세금이 없습니다. 단 만기 수익형, 그러니까 확정 수익을 받는 경우는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일임형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단 법인은 있는데 개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금 없이 외화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제가 또 이제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거치형 변액보험이 있어요. 변액보험들은 초기에 사업비를 좀 많이 떼잖아요. 월납 같은 경우들은.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15년, 20년을 보고 운용하는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원금에 도달하는 데까지 한 7년, 8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이제 반면에 거치형 같은 경우는 보통 6에서 7% 정도 떼거든요. 한 번 떼고 그냥 떼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 대신 이제 목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좀 민감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채권의 비중을 좀 높이긴 해야 될 건데, 작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1인당 거치형 보험 같은 경우는 2억까지밖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을 보면 초기에 내가 가입하는 금액 이외에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이 있어요.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은 사업비가 아예 없습니다. 대신 2배까지밖에 추가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면 최초 가입 금액을 6,600으로 맞추고요. 여기에 추가 납입을 더 하게 되면 2억 한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용을 하면 일단 세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덜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문제는 운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출하는 것들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출을 해서 뭐 다른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빨리 털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 운영하는 펀드들을 그 조합을 좀 잘하면 그러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사이에 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적인 뭐 성과들을 좀 그 만들어 달라.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것들도 뭐 한 6%, 7%긴 하지만 당장 봤을 때는 이제 손실도 잡혀 있는 거죠. 원금 대비해서는. 그래서 그거 리커버리 좀 시켜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안내를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가져가는 계좌라서 이제 비과세라는 게 앞으로 세금을 점점 많이 낼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단기적으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투자형 CMA의 개념으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도 인출해서 새로운 투자처들이 있으면 투자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고요. 자체적으로도 운용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조합을 해서 운용을 좀 하고요. 대신 이제 목돈이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을 좀 높이긴 해야겠죠. 그래서 그 50% 이상은 채권을 들어가는 것들로 해서 뭐 요렇게 해서 운용을 하면 그 평생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는 통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창구가. 그래서 그 투자의 여력들이 스페이스가 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그 세제상의 혜택이나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 같은 것들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목돈 투자의 원칙 첫 번째는 원금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라. 그래서 그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경험을 했었죠. 금융위기 때 중국 시장 같은 게. 그러니까 그때 손실이 크게 발생하신 분들 같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중국 펀드에 넣었는데 50%가 깨졌어요. 그럼 얼마죠? 5천이죠. 그러면 50% 빠졌으니까 50% 수익이 나면 원금이 되나요? 100% 수익이 나야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수익이 나는 시장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원금이 안 된 분들도 있고요. 인사이트나 중국 같은 펀드 같은 경우 중에. 그래서 결국은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답이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또 시장을 겪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영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된다.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하면 좀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관련 투자처나 아니면 앞에서 외환 차익 거래 같은 것들 구조적으로 좀 안정적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괜찮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좀 길다. 3년, 5년이라고 하면 뭐 배당주나 아니면 뭐 그 중국 주식 같은 것들 좀 장기로 보유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정 부분들을 섞어가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금화가 좀 쉬워야 됩니다. 어차피 당장 안 써도 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투자처들은 보니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이 묶여버리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들도 좀 필요하고 황금성도 좀 높아야 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수익률을 좀 따져봐라 라는 것들. 실제 내 돈이 1억이 들어가서 1년 뒤, 2년 뒤에 얼마가 돼서 나오느냐. 다 이것저것 떼고. 그 실질 수익에는 인플레이션도 가만히 돼야 되겠죠. 물가가 5%씩 올랐는데 내가 뭐 1년, 2년 해서 5%, 6% 수익 났다라고 하면 결국은 똔똔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수익이 얼마가 되는지 좀 따져보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좀 하셔라. 그러니까 한쪽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요즘에 목돈에 대한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기간 따져서 부동산 일부 하고요. 외환 투자 좀 일부 하고 기간에 따라서는 배당주나 중국 주식 같은 것도 일부 권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적절하게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반드시 실체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그냥 그렇대더라. 물론 이제 권해주시는 분의 신뢰가 기본적으로 돼야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류나
실제로 투자가 되는지 여부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질권 서류 같은 것들 다 공증받아서 됐는지, 투자자 명부에 내 이름이랑 투자 금액이 들어가 있는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입출금 내역 같은 것도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이체가 돼서 그 통장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외환차익거래 같은 경우는 계좌가 오픈이 되면 내가 실시간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세금. 세금은 그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13월에 월급 때도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계좌는 무조건 오픈을 해야 됩니다. 소장펀드도 조건이 된다고 하면 소장펀드나 제형펀드 하셔야 되거든요.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좌는 오픈을 해놓고, 그 연말에 국세청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내가 받는 소득이나 국세청에 신고되는 데이터들은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내가 특별공제를 받거나 금융상품 같은 것들로 공제를 받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입력해서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쭉 해보고 내가 추가적으로 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불입을 했을 때 뭐 세금을 안 내도 된다거나 아니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커진다거나라고 하면 그때 그만큼 불입해서 그 공제를 받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을 활용하시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은 지금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인구 구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출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도 적다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해야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주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선진국도 다 그런 절차를 거쳐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자소득세가 우리는 15.4%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70% 가까이 되는데 50에서 60% 사이예요. 수익이 돼서 절반 이상을 세금을 떼간다고.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박근혜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 임대부동산에 대한 것도 세금 더 걷고 있고요. 세제 개편해서 있는 만큼 더 뜯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계속 이제 그동안에 손대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 군인연금 그동안 손 못 댔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국고보조가 너무 많이 되니까 줄여야죠. 지금 복지한다 그랬는데 복지 예산도 지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그 타이트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목돈을 운용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빨리 끝났네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100상품에서 네. 손실 나는 경우가 위험성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 게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운영된 거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한 걸로는 손실난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냐면요. 100%를 예를 들어서 1억을 내가 넣었다라고 하면 1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그 투자 금액의 1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증거금으로 빼서 여러 번 거래를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많을 때는 하루에 200번도 거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 쌓는 겁니다. 외환거래 하다 보면 우리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모니터 몇 개씩 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거든요. 개인들이 뭐 그걸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여건이 그래서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상을 따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따고 잃는 게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확률이 딸 때가 더 많아서 그 수익이 차근차근 쌓이고요. 그래서 월 2에서 3% 정도 목표로 하고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손실이 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아주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많이 나면 뭐 20, 30% 정도. 대신 그 아래나 그 우회로도 안 올라가는 그 정도 밴드에서 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나중에 따로 또 문의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미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